새벽 5시 반, 박철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습관은 여전했어요. 몸을 일으켜 작은 원룸을 둘러보니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모범교 사상 액자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옆으로는 초등학교 제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따로 있었죠.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 속 사진. 12년 전 아들 박민호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의 모습이었어요. 검은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민호 옆에서 철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호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철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죠.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철수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비록 퇴직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지만 교사 시절의 품위는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깔끔하게 다린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반들반들하게 닦은 구두까지. 누가 봐도 교양 있는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로 나서자 옆집 김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 벌써 나가세요. 네, 오늘도 봉사활동이 있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선생님이 꼬박꼬박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늙지 않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선생님처럼 부지런하면 좋을 텐데. 벌써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요. 철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곁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저희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는 철수를 보며 김할머니가 미안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이 12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요. 죄송해요, 선생님. 괜한 말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가 되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12년 전 민호는 35의 나이에 작은 건설회사를 차려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철수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민호는 아버지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집을 떠났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동안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번호는 여전히 첫 번째 단축 번호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가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는 철수의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노숙자 쉼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이었죠.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철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도움을 주는 일이 교사였던 자신의 본성과 맞았기 때문이었죠. 길 잃은 사람들을 보며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아들을 떠올리게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철수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의미도 있었고요. 희망의 집 노숙자 쉼터에 도착한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도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사회복지사 이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오늘은 몇 분이나 오셨나요? 어제보다 2명 늘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쉼터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비록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매일 이곳에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들 걱정이 더욱 커져만 갔거든요. 민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건강하기는 한 걸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철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희망의 집 노숙자 쉼터는 오전 9시부터 분주해졌습니다. 철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 아침 식사는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젊은 사회복지사 이수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요.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라서요. 어제 밤늦게 경찰이 데려왔는데 이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어요. 길에서 쓰러져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노숙자들을 경찰이나 구급대원들이 쉼터로 데려오는 경우 말이죠. 어떤 상황인가요?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해 보여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김형이라고만 하거든요.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철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구석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직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다가가려고 하면 겁을 내고 물러서시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교사 시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돌봤던 경험이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철수가 식판을 들고 쉼터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식당 공간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철수와 얼굴을 아는 사이였죠. 5년간 이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정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철수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 본 순간 철수는 놀랐습니다. 그 남자의 외모가 너무나 참담했거든요. 한때는 군복이었을 것 같은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너무 길어서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어요.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악취가 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놀란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죠. 대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철수의 손에서 식판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짤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졌죠.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12년 전 집을 나설 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 눈만큼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코끝에 작은 점, 왼쪽 눈썹 끝에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아무리 지저분해져도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철수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토록 찾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전 김형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듯한 어조였죠. 민호야, 나야. 아빠야. 철수가 다가가려 하자 민호는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김형이에요. 민호가 누군지 몰라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노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민호 역시 혼란스러운 얼굴로 철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우리 민호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김형이에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른 노숙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이 원래 좀 이상해요. 기억도 잘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주변의 수군거림이 철수의 귀에 들려왔어요. 하지만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거든요. 민호야, 내 오른쪽 무릎에 있는 흉터 기억나지 않니? 7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철수가 말하는 사이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바지 너머로 희미하게 흉터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흉터는 누구나 하나씩은 있잖아요. 수진이 철수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야기해요. 너무 흥분하시면.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여기서 더 다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지난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12년 전 집을 나설 때의 단정한 모습과 오늘 본 참담한 현실이 계속 교차되며 나타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까지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본 얼굴과 비교해봤죠. 맞아, 우리 민호가 맞아. 철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모가 자식을 못 알아볼 리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쉼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거든요. 쉼터에 도착하자 민호는 어제와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민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제는 놀라게 해서 미안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행동했죠. 괜찮아요. 민호의 대답은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배고프시면 따뜻한 식사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5년째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김형 씨 같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민호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분들 말이에요. 대부분 큰 충격이나 사고를 당한 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철수의 말에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건드려지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머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민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철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들었습니다. 언제쯤이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12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12년 전 민호가 집을 떠난 바로 그 시기였어요.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전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아니요. 가끔 꿈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장면들이요? 따뜻한 집, 누군가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요. 철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따뜻한 집이, 그 목소리가 바로 자신과의 추억일 텐데 민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형 씨, 혹시 박민호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민호의 몸이 살짝 경직됐어요.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박민호. 민호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마치 입안에서 굴려보는 것처럼. 낯설지 않은 이름이네요. 하지만 확실히는. 그때 수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철수는 민호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수진을 따라 한쪽으로 갔어요. 선생님, 어제 일로 원장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무슨 걱정 말이에요? 김형 씨를 선생님 아들이라고 하신 것 때문에요. 다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생님이 너무 오랫동안 아들을 그리워하셔서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많아요. 착각이 아니에요. 정말 제 아들이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김형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만약 선생님이 계속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면 그분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다른 봉사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저희도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저런 정신병자를 아들이라고 우기시면. 봉사자 중 한 명이 말을 하다가 철수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췄어요. 정신병자라고 하지 마세요.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학까지 나온 선생님 아들이 저런 노숙자가 될 리 있겠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12년씩 사라질 사람이에요. 맞아요. 선생님이 너무 아들을 그리워하셔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철수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저 때문에 다들 싸우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철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정말 김형이에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게 분명해요. 민호의 말에 철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형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리요? 사진이요. 그리고 몇 가지 증거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전 정말 김형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져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거든요. 더 큰 문제는 민호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민호의 출생증명서, 학창시절 상장들, 대학 졸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년 전 민호가 운영했던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이 모든 걸 가져가면 믿어줄 거야. 철수는 서류들을 가방에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증거들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민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김형 씨 찾으세요. 수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김형 씨가 어젯밤에 갑자기 나가셨어요. 뭐라고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밤에 잠깐 산책 나간다고 하시고는 돌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설마 도망간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김형 씨 짐도 그대로 있고 아마 오늘 중에는 돌아오실 것 같아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민호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쉼터 원장인 김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원장실로 따라가는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어제 일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무슨 전화 말인가요? 다른 봉사자들이나 후원자들이요.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냐는. 김 원장의 말에 철수는 당황했어요. 제가 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저기 있는 노숙자를 아들이라고 주장하신다면서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돼요. 원장님, 정말 제 아들이에요. 철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우리 민호 출생증명서고 이건 대학 졸업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김 원장은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어요. 선생님, 이런 서류로는 증명이 안 돼요. 김형 씨가 정말 이방민호라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얼굴을 보시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년 동안 여기서 봉사하시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다른 봉사자들이나 후원자들이 우리 쉼터를 어떻게 볼까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쉼터 운영에도 지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김형 씨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5년 동안 성실하게 봉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원장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제 아들이라고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민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철수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호 주변으로 봉사자들과 쉼터 이용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형, 정말 박 선생님 아들이야. 아니라니까요. 전 김형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뭔가 자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박 선생님이 왜 저렇게 우겨?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려요. 민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철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민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철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형 씨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선생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김형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한 봉사자가 따지듯 말했어요.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신병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저 사람 머리에 문제 있는 것 뻔해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다들 그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왜 자꾸 저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호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김형이에요.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민호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김형이에요. 제 이름은 김형이라고요. 민호가 더욱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피해 구석으로 가버렸습니다. 봐요, 선생님. 저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정말 안 됐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주변 사람들의 말이 철수의 귀에 들려왔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며칠 후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곧 당분간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쉼터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호까지도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민호의 옛 직장이나 친구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12년이 지났지만 분명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있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민호의 친구들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철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민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주소록에서 12년 전 민호의 친구들과 동료들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수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민호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민호 형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수연아, 혹시 민호 소식 들은 게 있니? 민호 형이요? 아니요, 전혀요. 12년 전에 사업 망하고 나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 정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버님, 혹시 형 찾으셨어요? 아니, 아직. 철수는 민호를 찾았다는 사실을 바로 말할 수 없었어요. 현재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때 일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니? 민호가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정수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동업자 배신당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거. 그런데 그 후에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더 있었다는 거니? 채권자들이 형을 찾아와서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썼다고 해요. 형이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전화가 언제였니?
실종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아버님께 패 끼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정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힘든 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설마 정말로. 철수는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비슷한 증언이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며칠간 극도로 절망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채권자들의 협박과 폭력이 심각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민호가 마지막으로 운영했던 회사가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었지만 주변 상가는 그대로였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옆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혹시 12년 전에 여기 있던 태원건설 기억하세요? 50대 중반의 중개업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박민호 사장 말씀이시네요. 기억해요. 참 안 됐죠.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혹시 가족분이세요? 저는 그 사람 아버지입니다. 중개업소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 일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동업자 김덕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박 사장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놓고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민호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된 거군요. 그뿐만 아니에요. 김덕수가 사채업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박 사장을 찾아와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장을 보며 철수는 최악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폭력을 당했다는 건가요? 여러 번이요.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2번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박 사장을 봤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며칠 후에 박 사장이 사라졌어요. 그때 소문이 한강에서. 아니에요. 민호는 죽지 않았어요. 네. 철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찾았어요. 우리 민호를 찾았다고요. 그 후 철수는 인근 병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12년 전 응급실 기록을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박민호 씨 기록이 있네요. 12년 전 3월 15일 응급실에 실려왔었어요. 어떤 상태였나요? 두부 외상이 심했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와서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었고,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네요. 신원 확인이 안 됐다고요? 네,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는데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찾으러 오지도 않고. 철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기억을 잃은 것이.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한 달 정도 치료받다가 의식은 돌아왔는데 기억상실증이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와서 연계해 주었어요. 무연고자로 처리되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채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년간 김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었어요. 철수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때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어요. 만약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민호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았으니 민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록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고요. 다음 날 다시 쉼터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병원 진료 기록과 주변 증언들을 정리해서 다시 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학적 기록이었죠. 하지만 쉼터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직원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수진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김형 씨가 어젯밤에 또 나가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짐까지 가져가시고.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마 선생님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때 김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어요. 박 선생님, 사무실로 좀 오시죠. 원장실로 따라가는 동안 철수의 마음은 급해졌어요. 민호가 또 사라진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선생님,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어제 이사회가 있었어요. 선생님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말인가요? 봉사자들과 후원자들 사이에서 선생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봉사자를 계속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대한. 철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철수가 가방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어요. 이게 뭐죠? 12년 전 김형 씨. 아니, 우리 민호가 입원했을 때 기록이에요.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김 원장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이런 것만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이도 맞고 입원 시기도 민호가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김 원장의 태도는 냉담했어요. 선생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뭔데요? 당분간 봉사활동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는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쉼터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 원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후원자 중 한 분이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셨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돈을 낼 수 없다고.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5년간 성실하게 봉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밖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신병자 보호는 전문기관에서. 우리 동네 안전이 우선이다. 노숙자 쉼터 이전하라.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어제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쉼터에 위험한 정신병자가 있다고. 그리고 봉사자마저 정신 이상이라고. 누가 그런 소문을. 철수가 말하는 사이 주민들이 다가왔어요. 당신이 박철수 씨죠?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 근처를 지나다닐 때 무서워해요. 정신병자가 갑자기 뛰어나올까봐. 중년 여성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봉사자까지 정신 이상이라니 말이 되나요? 다른 주민이 거들었어요. 여기는 주택가예요. 이런 위험한 시설은 다른 곳으로 가야죠. 철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위험한 시설이라니요.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이에요. 도움이요. 정신병자들 모아서 동네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도움인가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 아들이라는 그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학원 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기겁하고 울었다고요. 철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정신병자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해요. 철수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김 원장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문제가 된 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철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김 원장이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철수는 무력감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또 사라졌고 자신은 쉼터에서 쫓겨났고 주민들은 아들을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이렇게 견고할 줄 몰랐거든요. 진실을 알려도 증거를 제시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를 다시 찾아야 했어요. 설령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해도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민호를 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서울 시내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지하철역, 공원, 다른 쉼터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철수는 지하철 2대역 근처를 헤매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옷이 젖어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보셨나요? 철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다는 듯이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보며 철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노숙자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그 사람 찾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어제 봤는데요. 한강공원 쪽에서.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이요? 어느 쪽이요? 반포 한강공원 다리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철수는 서둘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비는 더욱 심해져서 시야가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다리 밑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민호를 찾았어요. 세 번째 다리에서 드디어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젖은 박스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호는 철수를 보자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도망갈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 또 찾아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추워 보이는데요.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철수는 가져온 우산을 민호 위에 씌워주었어요. 그러시면 감기 걸리겠어요. 상관없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아서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할아버지까지 비 맞을 필요 없잖아요. 괜찮아요.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를 이렇게?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냐하면 철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다리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위험해. 철수가 민호를 보호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다리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인해 다리 난간이 부서진 파편들이었습니다. 큰 콘크리트 조각이 철수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것을 보고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었거든요. 아빠. 그 순간 민호가 철수를 밀쳐내며 소리쳤어요. 콘크리트 조각은 철수가 있던 자리를 강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특히 민호는 자신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아빠라고 했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야, 기억나니? 민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강에 놀러왔던 기억,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던 모습, 회사를 차릴 때 격려해 주던 모습들. 아빠. 정말 아빠인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민호야. 내가 아빠야. 철수가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1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기억나요.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고.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한테 패 끼칠까봐 집에도 못 갔고. 괜찮다, 민호야. 이제 다 괜찮아. 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달래었어요. 채권자들이 저를 때렸어요. 머리를 많이 다쳤나 봐요. 그 후로 기억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때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한 중년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지만 민호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1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때 또 다른 시민이 다가왔어요. 혹시 이분들이 아까 뉴스에 나온. 무슨 뉴스요? 그 시민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철수와 민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기억을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라는 제목의 뉴스였어요. 누군가가 쉼터에서의 일을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그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동받은 표정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네요. 아들분도 기억을 되찾으셔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철수는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이제는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가져와 씌워주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호야. 집에 가자. 철수와 민호는 서로를 부축하며 한강공원을 떠났습니다. 12년간의 긴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분식점 아버지와 아들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철수가 능숙하게 김밥을 말고 있었고 홀에서는 깔끔하게 단정해진 민호가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김밥 2줄이랑 우동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호가 주문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여러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어요. 12년 만에 재회한 부자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기억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우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민호가 기억을 되찾긴 했지만 12년의 세월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은 민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처음 가게를 준비할 때 민호가 불안해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철수는 아들을 격려했지만 사실 자신도 걱정이 많았어요. 퇴직연금으로 가게를 차리기엔 자본도 부족했고 민호의 상태도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뉴스를 본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모이고 모여서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자금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 민호를 차별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희망의 집 쉼터의 김 원장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원망할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민호 씨가 가끔 쉼터에 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민호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정리를 하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아빠, 쉼터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저처럼 기억을 잃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호의 말에 철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들이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싶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은 너무 좁아서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만약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김형으로 살았을 거예요.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넌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거든.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12년간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넌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2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와 민호는 함께 희망의 집 쉼터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쉼터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잘 오셨어요.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민호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민호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기억을 잃고 방황했던 12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다시 희망을 찾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 노숙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혹시 저를 찾고 있을까요? 분명히 찾고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민호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민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 정기적으로 쉼터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가족과 떨어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함께 할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화이팅. 누가 놓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감동받았어요. 이제는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졌네요. 그래, 민호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철수와 민호는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닮아 있었어요. 부자지간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지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심지어 사회의 편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